제가 달러 투자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세 가지가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책에 성공률 100%의 투자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가능해요. 저자님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보니까 월급 노예 이제 적혀 있는 멘트 그대로니까 예. 18년의 삶을 청산한 이제 70억 자산가. 이게 2021년 기준이더라고요. 예. 올해 기준. 예. 근데 제가 이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흑수저이셔서 일단 이거 팩트인가요? 예. 네. 1999년 첫 직장 출퇴근을 위해서 방배동의 만화방 보일러실을 막아서 개조한 한 평도 되지 않는 월세방에서 사셨는데 20년이 흐른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소득만을 미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 투자로 50억 자산가가 됐다고 이제 적힌 걸 봤는데 이것도 네.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네. 나왔을 때가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이 한 2년 전 네.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저자 소개로 이렇게 아. 나왔던 거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오면서 네. 20억이 증가가 됐죠. 아, 근데 2년 지난 거잖아요. 예. 그럼 1년에 10억씩 자산이 증가한 건데. 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어가지고요. 예. 그냥 제가 뭐 한 거는 없고. 야, 그 가만히 있었는데. 작가님 말씀처럼 운이 좋아서. 야. 물론 뭐 제가 노력해서 한 것도 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뭐 네. 제가 제 자산의 한 80에서 90%가 지금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와. 뭐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줄어들 수도 있죠. 뭐 30억 정도로. 예.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저는 뭐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네. 요건 이제 출판사에서 그래도 이제 독자분들이 그쵸, 이게 재테크 예, 책이니까. 예,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게 촌자산이어서 네. 사실은 뭐 제가 이걸 수익 실현하려고 뭐 세금을 낸다든지 아, 그럼 줄어들죠. 아니면 예, 실거래가로 이렇게 내고를 한다든지 하면 뭐 훨씬 작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아, 갑자기 그 겸손한 모습. 책에는 지금 70억 자산가. 예, 총자산의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거. 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게 실제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걸 중요하게 그게 생각해요. 바로 저자님이 얼마 전에 내신 이제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샀다. 사실 예. 저자님한테 캐시플로우는 지금 거의 달러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네. 때 제가 자산 증식은 어느 정도 부동산 때문에 그때도 이미 한 2배 정도가 올랐었어요. 오. 그래서 자산은 만들어졌는데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냥. 아, 예, 이거 내가 쓸 돈은 하나도 없고 그쵸. 그냥 이 아파트 값이, 이 건물 값이 올랐으니까 나는 마음만 부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월급이 끊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이 재테크에는 자산 증식도 있지만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것도 중요하구나를 그렇죠. 그때 깨달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면서 현금 흐름에 좀 집중하는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몇 년이신 거죠? 2017년도에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좀 비자발적으로 네. 약간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게 됐고요. 아. 회사에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갈 마음으로 네. 했는데 그 뒤로 한 5년 정도를 육아휴직을 했죠. 어. 예, 아이가 4명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됐어요. 엄청 예. 에너지가. 야, 4명. 요즘 같은 시대에 4명이 진짜 많은 건데.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심지어는 이 책의 맨 처음에 네. 이제 소개되는 말이기도 한데 네. 도박을 했었어요. 카지노에서. 아, 카지노요? 네, 정성 카지노? 진짜 네. 카지노. 거기서 제가 전업 갬블러가 돼가지고 네. 그걸로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네네. 하다가 달러 투자를 알게 되고 도박과 투자의 어떤 차이, 그 메커니즘을 깨닫게 됐어요. 뭔데요? 뭐 메커니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도박하고 뭐 이 투자와 투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걸 어떤 걸로 그 구분을 하냐면은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손실의 확정 권한이 계속 나에게 있는 투자이냐
오. 아니면은 남에게 뺏기는 투자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박을 할 때는 홀짝 게임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홀짝 게임에서 홀에 걸었는데 짝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돈을 잃겠죠. 네. 손실의 확정을 딜러가 해버리죠. 네, 네. 내가 아무리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네. 돈을 가져가 버려요. 네. 예. 그런데 투자는 내가 뭐냐게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5억 원에 샀는데 뭐 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손실이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확정하지 않잖아요. 뭐 이자만 꼬박꼬박 낸다면. 네. 자, 앞에 거는 투기이며 도박이고 네. 뒤에 거는 손실의 확정 권한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있다가 어느 순간 뺏길 때가 있어요. 네. 레버리지를 쓰거나 신용 미수, 몰빵을 했을 때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손실의 확정 권한이 증권사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그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 투자는 풀 레버리지. 예, 주식 투자나 오늘 소개해드릴 달러 투자는 노 레버리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네. 이거를 투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도박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뭐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예. 세븐 카드? 하여튼 뭐 블랙잭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부동산은 풀 레버리지라는 건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땡겨도 된다라는 거고. 예, 비교적 안전하죠. 주식은 노 레버리지라는 건 예. 땡기지 말고 본인 원금만으로 그렇죠. 해라라는 저는 얘기이신 지금도 레버리지 이론도 안 써요. 아. 주식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안정적이고 네. 그 안전한 투자만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외모는 네. 그렇지 않지만 네. 도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강에 보이는 네, 한가. 그 아파트를 2014년에 매수를 했는데 제 돈이 0이었어요. 0. 70%를 대출로 받고요. 네. 얼마짜리였는데요, 그때? 그때 3억 원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제 제가 실거래가 보니까 12억이 됐더라고요. 11억. 12억. 12억. 예. 실거래가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매수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70%가 그때는 대출이 가능했고 네. 2014년에는 집 사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집값이 완전 바닥이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70%를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신용대출로 받고 네.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지인 찬스로 뭐 제가 사채라고도 말하는데 한 1년 정도 제가 지인한테 이자를 그렇죠. 좀 사적인 고액의 거래의 이자를 사채. 예, 주고 제 돈 이제 0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에 그 한강변에다가 아파트하고 건물을 사는 바람에 돈이 없었어요.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뭐 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갭 투자 같은 걸 알았다면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사면 500만 원이 오히려 생기던 때였어요. 전세 레버리지 말하는 예, 건가요? 플러스 P라고 해가지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500만 원 정도가 높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파트를 한 10채를 사면 네. 5천만 원이 생기고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오르면 네. 뭐 내 돈 하나도 없이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좋은 시절이 그렇죠. 지나고 있네. 되게 마음 아프다. 하여튼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네. 그런 시대 부동산 세팅을 2013년, 14년에 다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2017년도에 유아휴직을 딱 막상 하고 나니까 네.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끊기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카지노에도 기웃거리고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이게 은퇴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진짜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나중에 진짜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본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회사라는 우산 없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오늘 이제 소개하는 달러 투자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달러 투자. 지금 부동산과 그다음에 주식, 뭐 주식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 이전까지는 주식도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예, 예. 왜 요즘에 주식 이 달러를 사야 된다고
이제 저자님 닮은 분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지금 시점에 예. 달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으로 말씀하시면은 저는 네. 지금 달러를 안 사요. 지금은 그래서 안 사지만. 예,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나는 달러 대신 주식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원달러 환율이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1,300원대까지 치솟았었어요. 1,300원. 예. 그때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거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니 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해서 네. 그때 높은 가격에 막 사고 사람들이 그때 저는 이미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달러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지금 달러가 올랐으면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왜 사냐. 네. 그 저는 실제로 팔았어요 그때. 네. 팔고 그 원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이제 그때 주식을 샀죠. 야, 쌍방에서. 그래서 주식을 조금씩 사고 주식이 또 올랐잖아요. 네. 주식을 팔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다시 달러를 사 모으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대가 됐어요. 그 1년에 지금 1년간의 어떤 그래프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네. 주가는 요즘 오늘도 그렇고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달러를 팔아서 생긴 원화로 주식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자산 서로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그 움직이는 이 자산을 롱숏 전략이라고도 하고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둘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사고 또 반대가 되면 또 반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안전한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매력적인 투자로 보이고 왜냐하면 또 특히나 저는 사실은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뭐로 하시나요? 뭘 하고 있냐면 저도 달러 투자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냐면 계시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게 그 월급을 구글이 달러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시기는 주식이 떨어진 것만큼 벌고 너무 똑같아서 이게 요즘 조회수 올라가서 이게 기분 좋아야 할 일인가. 제 자산 주식은 많이 떨어지고. 아니 그걸로 말씀드리면 유저수가 늘어나고 이게 줄지만 않으면 나중에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도 수익 실현하면 둘 다 오르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는 수익을 확정시키고 하나는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둘 다 수익을 얻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평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손절매를 거의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고수의 멘탈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손절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그냥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한 번도 손절매를 지금까지 안 한 상황이에요. 촬영 전에도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주식 사실 고수분들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책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따라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이거 어떤 얘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수분들이 저도 이 김 작가 TV의 애청자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계속 지금도 보고 있고. 근데 고수분들이, 주식자의 고수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분들 책을 다 보고 아주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맹목적으로 똑같이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어라. 장기 투자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멘탈의 사람은 좋은 종목을 고를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이 종목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을 사놓고 수면제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인생이 수면제. 그래서 좋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걸러듣지 않고 내가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면 멘탈도 다르고 고수들하고 투자 자금의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제가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하는 거는 경험가 정도? 예, 사람들이 안 해보던 달러 투자도 해보고 네. 또 주식 투자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많이 벌지는 못해도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라는 어떤 네.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고수들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힘든 방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예. 따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은 귀담아 듣고 네. 내가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저는 멘탈이 되게 유리 멘탈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약했는데 경험이 쌓이니까 그분들 말에 가깝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그분들의 말씀, 김작가 TV도 많이 보시고 이거를 이제 습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투자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변형하거나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게 하다가 점점 그분들의 말씀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네, 이제 달러 투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예. 일단 이분이 그에 합당한 분인지 우리가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 되니까. 예. 자, 70억 자산가이시지만 달러 투자로 번 수익은 예. 좀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 창출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설정한 금액이 월 3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제가 이제 되게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이 넷 그 총 8명이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진짜요? 제가 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7년 당시에. 네. 뭐 실제로 그 돈으로 살아보진 않아도 잘 모르겠지만 제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계획은? 예, 미국의 파이어족들이 월 300만 원 정도가 목표예요. 10억 원을 가지고 4% 정도의 네. 월배당 ETF 같은 데 넣어서 월 300만 이제 세금 제외하고 그 한 2명 정도 아닌가요, 기준이? 뭐 그렇기는 영향이 하죠. 너무 많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충분히 현금 흐름을 달러 투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네. 또 이제 이게 단일한 하나의 종목이다 보니까 네. 달러의 가격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쵸. 예,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좀 높은 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 투자를 중단해 버리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책에 성공률 100%의 투자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좀 가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하면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요? 예, 근데 그 비결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네. 비쌀 때 안 사요. 지금처럼 거래를 아예 안 해버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평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산 달러가 뭐 이른바 물린다고 하죠. 네. 안 팔아요. 예, 손절매를 안 하니까. 네네. 일단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제가 그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놓은 달러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의 원달러 환율상으로는 평가 손실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확정 수익도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원도 잃지 않은 게 맞는 거죠. 네. 이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야, 투자 성공률 100%. 예. 자, 방금 전에 사기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또 그게 가능한 게 사실 달러가 어느 정도 그 예, 박스피처럼 박스돌에 갇혀 있어서, 예, 특징을 알면. 달러가 뭐 200원 밑으로 가고 그렇죠, 위로 그렇죠. 가고 이렇게 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 특성을 이용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 누구라도 가능해요. 야, 이 달러를 사고 파는 타이밍이 너무 궁금한데 이건 핵심이니까 좀 이따 가도록 하고요. 예. 그럼 이제 달러 투자의 매력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주식보다 쉽고 부동산보다 안전하다.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달러 투자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네. 세 가지가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위험도가 낮아요. 네. 예, 일단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안전한 통화잖아요. 미국 그 현대 화폐가 네. 어떤 국가가 그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신용화폐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보증을 해주는 그게 이제 돈이라는 건데 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보증을 미국이죠. 해주는 돈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이 달러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켜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수출 기업한테 되게 불리하죠, 우리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율 조작국 막 지정되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달러를 시장에서 막 사들여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줘요. 네. 내가 달러를 사서 물렸는데 정부가 알아서 올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네. 또 반대로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증가해서 그 내수 경기가 좀 부진해져요. 그쵸. 그래서 너무 높으면은 또 정부가 알아서 내려줘요. 맞아.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달러를 샀는데 내려주면 나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아까 아쉬워하셨듯이 버스가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너무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었으면 저도 패닉 바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달러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180원 이상인데 안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를 안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이유는 내려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경험해 보건데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면 저절로 내려오고요. 오늘도 실제로 1188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82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88원일 때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달러라는 말을 이제 밑에 다는데 어제는 1118원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달러 사지 마세요라고 적었어요. 근데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환율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높은 가격에 사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인 거고 예, 안전하다는. 그리고 종목으로 따지면 단일한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운 거죠. 쉽죠. 예, 부동산은 뭐 아파트 살까 상가 살까, 아파트는 또 어느 입지에서 살까 고민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또 말할 것도 없죠. 뭐 현대차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사야 되는지 종목 분석도 하고. 근데 이제 달러 투자는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제가 위안화도 사보고 유로화도 사보고 엔화도 사보고 다 사봤어요. 그런데 달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찍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투자의 행위에 있어서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을 걷어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 없으면 다른 투자로는 돈을 못 법니다. 일단 이게 가장 쉽고 이 달러 투자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메커니즘 간단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니까. 달러 투자로도 돈을 못 벌면 다른 투자는 하지 마세요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쉬운 그런 투자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가 낮다라고 했으니까 거래 비용이 낮아요. 거래 비용. 예. 이 얘기를 제가 초반에 해야 되는 게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달러 투자가 무슨 해지용이나 장기 투자용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 책에 담은 거는 단기 트레이딩이거든요. 아, 단기? 네. 저는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달러 환율이 막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너 다 팔고 달러가 없으니까 너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 장기 투자용 달러가 따로 있어요. 걔는 환율 올라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 형태로 있거든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달러로 한다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면서 아니 왜 이걸 전에는 안 했지 다른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제가 추측하건대 일단은 환율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1970년대 이후에요. 일단 전체 역사가 좀 짧은 거죠. 50년밖에 안 되죠. 예,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거기다가 단기 트레이딩 하려면 거래 비용이 낮아야 돼요. 환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환전 수수료하고 또 이제 세금은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환전 수수료가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은행이 전산화되고 온라인화 되면서 딱 아주 맞게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붐이 일어나면서 왜냐면 이제 증권사들에서 미국 주식을 사게 하려면 환전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일단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작했던 2017년 그때부터 환전 수수료가 확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고 했지만 그게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 조성됐던 게 그 정도 시작 무렵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주식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 달러 투자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거래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아, 예. 일단은 뭐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뭐 취득세,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뭐 생각하면 일단 비교 대상 안 되고 네. 그리고 주식으로 따지면은 세금이 일단 한 0.25, 2%뭐 네. 그리고 뭐 거래세까지 하면 0.25 정도 되는데 네. 금액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금액으로 설명드리면은 주식을 100만 원만큼 사서 팔면 네.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오, 네네. 그런데 달러를 샀다 팔면 1,000원이에요. 1,000원. 3분의 1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보통 우리 여행 갈 때 환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네. 달러는 현찰 달러와 전신환 달러라는 게 있어요. 네. 현찰 달러는 3,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수료가 좀 비싸요. 아, 예, 우리가 이제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뭐 이렇게 받는다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살 때 1.75%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팔 때도 1.75%가 발생해서 네. 총 3.5%의 네.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100만 원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3,500원. 35,000원, 3.5니까. 아, 그런데 9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으면 네. 10%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0.35%가 네.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현찰 달러도 거래하니까 네. 그러면은 현찰로 살 때는 3,500원 정도 주식하고 별 차이 없고 네. 전신환으로 증권사에서 사고 팔 때는 1,000원. 0.1%예요.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거래 비용이 낮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더 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제가 뭐 언론사 그 신문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 아래 자기가 전직 트레이딩 룸에서 네. 달러 거래를 했었대요. 근데 네.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네. 근데 제 독자들이 다 거래를 해보고 네네. 지금 막 댓글도 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 증권사 이름 말해도 돼요 혹시? 네, 삐 처리할게요. 삐처리 하실 거예요? 키움증권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면 네. 4만 원을 현금으로 줘요. 네. 그걸 받고 네. 거기서 95%의 스프레드 1%의 95%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줘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0만 원당 1,000원으로 그 달러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야, 증권사 또. 예,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뭐 NH 나무 뭐 이런 데는 네. 10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고도 하는데 네. 실제로는 키움증권하고 비슷해요. 그 생각하고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또 다 알 거예요. 네, 예, 내가 그 달러를 살 때 팔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거를 이제 환차익을 얻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미국 주식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환전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지나쳤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달러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환차익을 목적으로 달러를 샀다가 네. 이게 수익 실현하기 좀 힘들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기회비용이 낮아요. 기회비요? 예, 기회비용이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네. A 주식을 살지 B 주식을 살지 막 고민을 하다가 네. A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B 주식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B를 안 사고 A를 사는 거에 대한 뭐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겠지만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달러는 제가 이제 좀 그 우스갯소리로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처럼 무슨 말이지? 달러는 샀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기는 샀지만 투자를 안 한 개념처럼 돈으로 돈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를 한 건지 그냥 교환을 그쵸, 해놓은 그쵸. 건지 이게 그렇죠. 그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빨리 사서 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샀지만 환율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달러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했지만 뭐 길게는 몇 주,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월배당 ETF에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달 배당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을 배당 수익 같은 걸로 또 환차익도 생길 수, 그 시세 차익도 생길 수도 그쵸, 있고요. 그쵸. 그걸 이제 해지를 해 가면서 네. 달러 투자를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기회비용이 낮다라는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된 거잖아요. 야. 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초 정도였을 거예요. 네. 달러를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계속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해서 1,080원까지, 네. 1,300원까지 갔던 게 1,080원까지 하락하는 동안 저는 막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사고 나서 너무 이제 이 수익 실현하기엔 오래 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그럼 사야 되잖아요. 살려고 봤더니 미국 주식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다가 금을 봤더니 네. 금 가격은 바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도 글도 올렸어요.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투자를 해봤어요. 금에다가.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 ETF는 네. 달러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한 달 만에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서 환차익도 또 얻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미국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요. 저는 실제로 리츠도 사거든요. 네. 그리고 금도 살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달러의 패자부활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렇게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로 뭔가 지금 환율이 안 좋게 되더라도 그걸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거의 뭐 유일한 일이죠. 이게 가능한 거는.